국내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 어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 전문가 안유아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은 중국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저께 저희 세지포에 세계지식 포럼에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께서 오셔서 아주 도발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거의 중국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가로막는 게 중국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거든요. 전직이시지만 되게 이제 전직 장관 입에서 나왔다는 게 되게 좀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가로막는 게 중국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그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 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예를 들면 북한이 협상을 한다. 이러면 미국의 입장은 늘 선 비핵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내 발전에 맞게 뭔가 경제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사실. 근데 우리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유일한 갖고 있는 카드인데 그걸 먼저 포기하고 뭔가를 뭐 하려고 하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 그때는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줬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노멀하게 생각할 때,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 누구라도 자기 유일한 있는 카드를 그냥 먼저 하고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의 협상은 반드시 북한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굉장히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사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는 중국이라는 제3자가 아니라 결국은 사실 그동안 시도했던 미국과 북한 간의 이런 협상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다리가 잘 맞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중국 얘기를 나온 배경이 약간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이제 대북 제재 공조를 전 세계가 동일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안 해준다 이거죠. 네, 북한을 우회 네. 지원하면서 네. 네. 조금 톤을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비핵화라는 협상이 좀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중미 거의 뭐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90% 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정말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끊어지면 굉장히 타격이 엄청 크죠. 근데 그거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란 나라가 중국에서는 중국의 입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 입술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그렇다고 미국이 뭐 협상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고 계속 중국을 지금 여러 가지 기술 제재라든가 여러 면에서 인원 제재 등등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도 그거예요.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이런 식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관계를 좋게 가져왔던 자기 입술에 해당하는 북한을 그렇게 내팽개치기가 외교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최적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교라는 게 뭐죠? 외교라는 게 상대방하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점에서 절충하는 게 외교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연 그런 노력이 있었냐 서로 간에 저는 그렇게 전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의 입술이라고 네. 생각하는 북한을 네. 쉽게 네. 외면하기 어려웠을 그렇죠. 것이다. 이런 네. 얘기 네.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어저께 또 재밌는 네. 얘기가 중국 기업과 네. 미국 기업이 서로 뭔가 모를 맺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네. 기업 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미국 기업과 중국 공산당이다. 왜냐하면 음. 중국 기업들은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 대 기업으로 동등한 상태에서 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 얘기는 좀 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어떻게 나누냐면 그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민영기업하고 국유기업이 같이 들어간 기업을 혼합기업이라고 해요. 서로 지분을 넣은 거죠. 민영기업은 한국 회사나 미국 회사나 중국 회사나 같아요.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그냥 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국유기업은 좀 다릅니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세 개로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맨 급이 높은 국유 이름이 중앙국유기업이라고 해요. 이거는 국무원 직속이에요. 국무원에서 직접 관리하여. 그리고 부문 국유기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부문이란 건 뭐냐면 여기 말하면 뭐 기재부, 농업부, 과기부 이런 데를 말해 정보통신부 이런 걸 말하고 거기 소속 국유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부문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방기업인데 이거는 각 지방성시별에 속하는 국유기업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앙국유기업이든 부문국유기업이든 지방국유기업이든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주식회사다 이러면 형태는 한국, 미국하고 똑같아요.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이사회도 있고 주주총회도 있고 상장도 하고 다 똑같아요. 진행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업의 안에 들어가서 실제 돌아가는 운영 구조를 보면 이래 기업은 주로 생산과 조직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공회라고 있어요. 공회. 여기 말하면 로조 같은 조직이에요. 근데 한국 로조는 되게 권력이 크죠. 막 시위도 하고 막 일도 안 하고. 근데 중국의 공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회사 직원들이 복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명절이 오면 뭐 선물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복지 역할을 하는 게 공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회사 직원 전체 대표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라는 게 크면은 부처별로 직원 대표가 와서 회사의 중요한 뭐 또 돌아가는 문제 이런 걸 토론하는 기능이 있는 의견을 내는 직원 대표 대회가 있고 그것도 그냥 뭐 어떤 파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뭐가 있냐면 공산당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공산당 위원회가 뭐 기업의 공산당 위원회가 있고 거기 당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실제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발전을 공산당 위원회에서 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국 국유 기업에 뭐 한국의 어떤 이사장이 방문 갔다 이러면 여기서 제일 높은 게 이사장이면 거기도 상대방이 제일 높은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CEO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고 실제는 당서기가 나옵니다. 당서기가 실제는 이 회사의 제일 높은 의사결정권자죠. 그러면 이게 공산당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름은 주식회사인데 실제 뭐죠? 공산당의 의도를 반영하고 공산당의 정책을 반영하고 그쪽으로 기업이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폼페이가 이야기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맞는 거죠. 네. 중국 공산당과 해야 네. 된다는 게 네. 다름 아니고 이제 안에 있는 네. 기업 안에 있는 공산당 위원회. 그렇죠. 위원회 네. 뭐 그래서 기업 이사장이랑 네. 뭐 CEO 네. 한국에서 만나면 네. 상대방이 이제 당서기가 나오는 그렇죠. 뭐 네. 그런 형태다라는 네.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가 어디랑 연결되냐면 네. 사실은 최근에 그 마윈이 사라졌다. 네, 뭐 이런 네, 알리바바 네. 마윈.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제 네. 너무 심해지면서 네. 뭔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뭐 더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처음에는 반독점 규제로 시작을 했어요. 반독점법. 플랫폼 기업들이 그 영역에서 독점 지위를 이용해서 각종 자기 회사에 유리한 이런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경쟁을 막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작년 말부터 반독점법을 들이대서 이런 플랫폼 기업, 여기 알리바바도 있고 엔티파이낸셜도 있고 텐센트, 징동 뭐 등등 메이투안, 중국의 네노라는 이런 기업들 규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관련 방송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거는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반독점 규제는 중국만이 할 거 아니다. 앞으로는 한국도 할 거고 미국도 할 거고 전 세계적인 이슈다. 근데 제 말이 맞아떨어졌죠. 최근에 한국의 카카오나 이런 주식들 되게 떨어진 이유가 한국도 지금 반독점법 지금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게 예측이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공산당 정부라서 하는 거 아니고 중국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역할도 많이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독점주의를 활용한 또 사회 경쟁의 발전을 위한 불리한 경쟁을 막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독점지휘를 향해서 뭐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는다든지 각종 말이 안 되는 조건을 들이댄다 이런 게 실제 있거든요.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공산당과 중국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다기보다 꼭 공산당이어서 중국에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통 부모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장했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미국 상장을 공고하지 않았는데 미국 상장을 하고 바로 6월 30일에 상장하고 7월 초에 바로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디디 추징의 규제를 드리는 건 개인정보 보호예요. 그러니까 디디 추징 한국말하면 카카오 택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데이터를 갖고 있냐면 중국의 교통 도로망 데이터를 갖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behavior,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 이동의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개 국가로 놓고 봤을 때, 한 개 개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인데 만약에 그게 미국에 상장했을 때 거기 미국 주주라든가 혹은 거기 뭐 대주주가 거기에 관련 데이터를 뭐 필요해서 어떻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국가적 안전법을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안전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국가안전법을 들이대서 디디 추진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그건 좀 이슈가 좀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이 역시 저는 꼭 중국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카카오나 네이버나 플랫폼 기업들이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단지 먼저 했을 뿐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의 모든 정보가 한국 플랫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한국 국회도 이걸 논의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3자 기관을 지금 지정하자. 그럼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어떤 공사 같은 개념으로 제3자 기관에 주고 그 3자 기관을 누가 국가기관이 뭐 이런 방식인데 그거 역시 최적의 방법이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나라든 똑같은 또 이슈가 나와요. 개인정보.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이 중요한데 그리고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개개인들이 behavior, 국가적 안전 데이터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크로스보더 또 이거 온라인이라는 거는 국제거래잖아 대부분. 이럴 때 이거 어떻게 국가 안전이 위협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또 이 역시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중국이 먼저 했을 뿐이고요. 앞으로 제2 방송이 또 맞는 예측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뭐 중국 이외에도 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 네. 트렌드가 지금 네. 된 상황이고 네. 한국에서도 네. 뭐 애플이나 구글에 대한 인앱 결제법을 네. 먼저 통과시킨다든지 뭐 네. 그런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시장성을 갖추긴 했지만 사업하기에 좋은 매력적인 나라가 맞느냐 그게 이제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측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춰야 되는데 뭐 게임 관련 사업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갑자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 미국에서도 미중 갈등이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사업을 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비중을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요즘 트렌드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봐도 되느냐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 건 있어요. 그 중국 경제가 78년에 등소평 지도부가 계획 개방을 실행하면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각 국가의 우리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의 역사 발전을 보면은 보통은 30년까지 고속 성장을 해요. 그리고 40년에 좀 조정받고 지금 조정받아서 그 다음에는 떨어지냐 완전 뭐 선진국으로 가냐 보통 발전 역사가 그래요. 근데 중국이 지금 40년이 됐거든요. 40년 특히 전 30년은 고속 성장을 했고요. 최근 시진핑 지도부 10년에도 뭐 7에서 6%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고속으로 성장해서 지금 G2 위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CBR은 2028년이면 사실 미국을 초월한다 하잖아요. GDP가.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부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책을 잘하면 완전한 정말 강국으로 가는 거고 만약 여기 지금 인나 GDP가 10,000달러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명불상시 중진국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책이 어떤 시대의 발전이 많지 않거나 문제가면 떨어지는 거,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10년이 관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까지 왔던 발전 모델을 수정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출 주도형, 그렇죠?
그리고 기술은 주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그렇죠. 중국의 강한 제조 능력을 이용해서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이런 것보다도 내수 경제, 중국에서 선순환 경제, 소비 주도형 경제로 가겠다. 그다음에 수출 관계도 이제는 노동력을 넣어 가지고 생산해서 싼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수출 국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처럼 원천 기술 국가로 가겠다. 그런 면에서 국내 정책이 계속 변합니다. 이런 구조로 산업 구조, 체질 살아놓고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체질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새롭게 먹어야 돼요. 다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중국은 체질을 바꾸니까 지금 다른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다른 정책을. 그러니까 정책이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기회라는 거는 항상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기회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위기가 뭔가 변할 때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기회가 또 더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미래 산업에서는 중국처럼 기회가 큰 나라가 없어요. 미래 산업에서는 중국 1등이 세계 1등이 되거든요. 이런 배터리 하나만 봐도 그래요. 자율자동차만 봐도 그래요. 쇼펑, 그렇죠? 니오, 리샹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 지 2, 3년밖에 안 돼. GM의 시가총액 너무 낮잖아요. 다 적자 기업이에요. 기술 기업이니까. 근데 몸값이 GM을 초과했어요. 그럼 이걸 뭘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중국에서 오늘 유니콘 기업의 스토리가 빠른 성공이 중국에서만이 가능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세계적인 부자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를 가진 국가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사실은. 네.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는 네. 말씀과 함께 아직도 여전히 중국 유니콘 기업에 투자할 여력 그리고 기회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전문가 안유아 교수님 만나 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